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지며 수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는 와중에 뜬금없이 한국으로 이민을 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인들이었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같은 한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데요.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3세 사라정입니다. 현재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행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말로는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미국에서 살아왔고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과연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민 역사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삶은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할아버지는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셨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힘겹게 생존하던 할아버지는 결국 미군이 운영하는 난민 캠프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미군 장교의 눈에 띄어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영어를 배우며 미국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캘리포니아로 오셔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할머니를 만나 결혼하셨고 완전히 미국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한국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 우리는 왜 남들과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인가요? 그때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짧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사는 나라야. 우리의 뿌리는 미국이고 우린 미국인이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신이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인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를 독학하면서 스스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가 학창 시절 많은 차별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사람들은 나를 미국인으로 보지 않았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난 항상 아시아인이었지. 아버지는 어린 시절 백인 친구들에게 찰리 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찰리 첸은 오래된 미국 영화에 나오는 중국인 탐정 캐릭터인데 당시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희화화하는 대표적인 캐릭터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어. 하지만 가끔은 정말 서러웠어. 내가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해도 사람들은 날 외국인 취급했거든. 게다가 우린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시아인을 모조리 중국인 취급하는 서양인들이 싫었어. 하지만 별 수 있겠니? 우리가 다르게 생겼고 참고 살아야 했지.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한국 문화를 접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과의 연결이 희미했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영어가 주된 언어였고 저는 미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미국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한국어도 조금 알아듣는 정도였고 한인 사회와의 연결도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오로지 외모만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미국인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미국인들과 다를 바 없이 미국의 문화를 느끼며 살았죠. 하지만 남들과 다른 외모로 인해 항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항상 받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야?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사는 지역을 묻는 줄 알고 LA 출신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원래 고향이 어딨냐고?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순간적으로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미국인으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출신을 물을까?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과 상담할 때 교수님은 제 이름을 보시고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 정? 한국에서 왔나요? 아니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어도 할 줄 알죠? 조금이요. 그럼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겠네요. 이런 순간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어쩐지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내가 당연히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듯한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에서 뜻밖의 일을 겪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백인 학생 2명이 제 옆을 지나면서 소곤거렸습니다. 야, 저 애 중국인이야? 아니, 일본인 같은데? 아니야. 쟤네 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직접 한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를 보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나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취급받아야 할까?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 부모님과 얘기를 나눌 때 부모님은 한국에서 살아볼까라고 말하며 차별받지 않는 한국으로 여기민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를 넌지시 던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직업과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었죠. 하지만 얼마 전 발생한 LA 대형 산불이 저희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으로 떠나자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산불이 발생합니다.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합쳐지면서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지곤 합니다. 하지만 올해의 산불은 평소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날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조별 과제를 준비하며 토론하던 중 창밖을 보니 하늘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맑고 푸르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희뿌연 연기가 떠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스마트폰에서 긴급 경고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도 산불 경보가 자주 울리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대피 권고 지역에 저희 가족이 사는 동네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은 괜찮아요? 사라야, 지금 짐 싸고 있어. 소방관들이 곧 대피하라고 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당장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이미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하늘에서는 헬리콥터가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무겁고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거리는 황폐했고 이웃들도 대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중한 물건들만 급히 챙기고 계셨습니다. 사라야, 어서 차에 타자. 우리는 필요한 것들만 간신히 챙겨 차를 몰고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체육관을 개조한 대피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통해 산불이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불길에 휩싸였다는 것이었죠.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는 집이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것은 잿더미뿐이었습니다. 거실도, 제 방도, 부모님의 침실도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집 앞마당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도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무너진 집터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도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저 역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던 우리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LA 산불로 인해 집을 잃고 난 후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충격과 슬픔 속에서 나온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부모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척집에서 머물던 어느 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부모님께서는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이제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뭐려?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 말이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한국이요? 이번 산불이 아니었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감당이 안 되고 게다가 이런 자연재해까지 겹치면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 엄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친척 집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었지만 한 달 넘게 머무르다 보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집을 다시 구하는 것도 문제였고 캘리포니아의 높은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태블릿을 꺼내 들고 최근의 경제 뉴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라야, 요즘 미국 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알지? 실리콘밸리에서도 대규모 해고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내 주변 친구들도 다 걱정하잖아. 실제로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도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IT 기업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있었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업문도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지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K 콘텐츠, IT, 바이오 같은 산업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내가 원하는 분야로 취업할 기회가 훨씬 많을 수도 있어. 하지만 미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한국 기업들은 야근이 많고 조직 문화가 경직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한국의 직장 문화는 다소 빡빡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글로벌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분위기도 변하고 있어. 특히 외국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더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살짝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저에게 더 나은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처럼 미국에서의 취업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계속 살아가면 앞으로도 차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길을 걷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한인 할머니, 지하철에서 아시아인들을 선로로 밀어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차별적인 시선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대학에서 교수님께 상담받을 때도 내가 외국에서 왔다고 착각하고 질문을 던졌다면서? 맞아요. 교수님뿐만 아니라 동기들도 처음에는 제가 교환학생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미국에서 내가 평생 겪어야 할 현실이야. 아빠도 똑같이 그런 현실을 겪어왔고 지금도 가끔 겪고 있단다. 아무리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해도 미국에서는 너를 항상 아시아인으로 볼 거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적어도 그런 시선을 받을 일은 없지 않겠어?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는 평생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제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교포라는 이유로 다른 시선을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미국에서처럼 인종차별을 겪는 것보다는 덜하지 않겠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야.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온 이유는 단순했어. 기회가 많고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지금 우리는 집을 잃었고 미국에서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그렇다고 한국으로 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 하지만 한국에 가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커. 그리고 내 아빠도 경력이 많으니 이직도 쉬울 것이고 엄마도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할 줄 아니까 영어 선생님을 하거나 통역사로 취직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 한국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
내 아빠처럼 한국 남자들은 미국 남자들보다 더 매력이 넘쳐. 너도 한국의 K-팝과 K-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니?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행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대학원도 고려해 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면서 준비할 수도 있고. 아버지는 제게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불안정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느냐. 부모님은 분명 한국행을 강력하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도 존중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야 한다. 충분히 고민해보고 이야기해줘.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많은 생각을 하던 도중 노트북을 켜고 한국 여기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간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현실은 항상 다를 수 있기에 저는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평생 살아온 저에게 한국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곳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은 바로 한국에서의 적응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가면 내가 더 이상 외국인 취급받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럴까? 인터넷에서 교포 한국 정착기 같은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 저 같은 한인 2, 3세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들은 한국에서 어색한 한국어를 쓰면 바로 교포 티가 나면서 외국물 먹은 티를 낸다는 시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한다고 해도 말투나 억양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직장에서 처음에는 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 잘하겠네라고 기대하지만 일할 때는 교포라서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기도 한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는 아시안으로 살아왔고 한국에서는 교포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국제학교나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면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셨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높은 부동산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원룸 하나만 얻으려고 해도 월세가 엄청나다. 보증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도 어렵다. 미국보다 생활비가 싸다고 생각했는데 외식비나 각종 물가를 따져보면 한국도 만만치 않다. 부모님께서는 미국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살려면 상당한 초기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면 초봉이 미국보다 훨씬 낮다는 점도 고민되었습니다. 물론 의료비나 교통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미국보다 훨씬 저렴했지만 전체적인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한국이 무조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나 교포들의 경험담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는 한국의 직장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회사에서도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야근이 많고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식 문화도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신입사원이라면 상사들이 술자리에 부르면 거의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 성과보다는 연차와 직급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요즘은 한국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기업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교포들은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평생을 살면서 너는 어디 출신이야?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미국식 교육을 받아도
외모 때문에 아시안이라는 정체성을 지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교포들의 경험담을 보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교포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갈린다.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포라고 하면 외국물 먹은 티 낸다고 한다. 한국어가 서툴면 왜 교포인데 한국어를 못하냐는 반응이 나오고 반대로 한국어를 잘하면 그럼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를 얼마나 잘 배웠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결국 한국에서도 교포는 교포대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도 완전히 미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한국에서도 완전히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불안정과 인종차별을 계속 겪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찾아본 결과 한국에서도 적응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에서 힘든 현실을 계속 버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으로 떠날 것인가? 과연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더 나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최근 LA 산불은 큰 재앙과 같았을 겁니다. 한인들의 역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유럽의 공항들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온 한 관광객 무리들의 변칙적인 움직임과 특이한 행동 패턴으로 인해 다른 여행객들도 이들을 참고하여 여행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움직임이 유럽 관광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 전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 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파리 지국에서 근무하는 탐사보도 기자 소피 윈저입니다. BBC에 몸담은 지는 어느덧 12년, 그중 3년을 파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유럽의 문화와 관광 산업, 특히 파리와 유럽 각국의 여행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파리에서 사람들의 여행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저의 일이죠. 솔직히 최근 몇 년간 관광업계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유럽의 관광 산업은 이미 잘 정립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여행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런던 본사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말의 지구의 작은 카페에서 기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루브르 박물관 인근의 관광 트렌드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있었죠.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런던 본사 편집장인 마이클 브래드쇼였습니다. 마이클은 BBC에서만 30년을 근무한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저에게는 상사이자 기자로서의 길을 알려준 멘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소피, 지금 통화 가능해? 편집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신중했습니다. 보통 기사 피드백이나 간단한 업무 연락은 이메일로 보내시는데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하실 정도라면 단순한 건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네, 편집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지금 관광업계에서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특히 유럽 전역에서. 관광업계에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이 유럽의 여행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공항 시스템, 레스토랑, 명품 매장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 관광객들이 유럽 시스템을 바꾼다고요? 솔직히 이 말을 듣고도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광 산업은 기본적으로 현지 시스템에 맞춰 여행객들이 적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마련인데 어떻게 관광객들이 오히려 유럽의 관광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 특정 국가가 한국이야. 한국이요? 의외의 나라였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같은 대규모 관광객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한국이요? 맞아, 한국인 관광객들은 원래 꼼꼼한 편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들의 여행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했다고 해. 유럽 공항 관계자들도, 호텔 업계도, 명품 브랜드 매장들도 모두 한국인들의 패턴에 맞춰 움직이고 있어.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건지 직접 조사해줘.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가요? 가장 먼저 파리 샤를 드골 공항부터 살펴봐야 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더군. 샤를 드골 공항은 유럽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입니다. 연간 7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으로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죠. 공항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요? 그래, 공항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공항 운영 방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 보안 검색대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 탑승 게이트 배치도 일부 조정되었다고 하더군. 심지어 한국인을 위한 안내판이 추가 배치되었다는 보고도 있어. 관광객들이 공항 시스템까지 바꿀 정도라고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여행을 하기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걸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지. 편집장님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관광객들의 행동만으로 공항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편집장님이 직접 취재를 지시할 정도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좋아요, 내일 바로 샤를 드골 공항으로 가서 취재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취재를 마친 후 바로 본사로 보고해줘.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파리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조사해봐야 할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전과는 다르게 파리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공항 운영을 바꾸고 레스토랑 메뉴를 변화시키고 명품 매장의 운영 방식을 바꿨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취재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BBC 기자로서 여러 나라의 공항을 취재해봤지만 이번처럼 관광객들의 행동 때문에 공항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인 관광객들이 공항 운영 방식까지 바꾸었을까요? 공항 도착 직후 저는 공항 내부 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장 피에르 씨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관리자였습니다. 소피 기자님 맞으시죠? 런던 본사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오셨군요. 네.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본사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공항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솔직히 처음엔 우리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장피에르 씨는 저를 데리고 공항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공항 내부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그가 손짓한 모니터에서는 터미널 내부를 이동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시선이 한 그룹에 머물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관광객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검은 롱패딩을 맞춰 입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줄을 맞춰 이동하며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치 훈련된 군인들처럼 혼잡한 공항을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국인 관광객들이에요. 보세요. 줄 서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보안 검색대에서 줄을 서며 우왕좌왕하지만 저들은 미리 검색대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어요. 동선이 거의 완벽합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관광객들은 일반적으로 공항에 도착한 후에야 자신의 동선을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동선이 짜여 있고 서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 다 같은 것 같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분들은 실시간 위치 공유 앱을 활용해서 움직입니다. 관제실의 CCTV 화면을 확대해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마다 대기 시간이 다르다는 걸 아시죠? 이분들은 출발 전에 공항 앱을 통해 대기 시간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검색대를 선택하죠. 정말로 그런가요? 단순히 우연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국가 관광객들보다 평균적으로 20% 이상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공항 운영 방식까지 바꿀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우리 공항도 동선을 최적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한국어 안내판을 추가 배치하고 탑승 게이트 위치도 일부 조정했습니다. 장 피에르 씨의 설명을 듣고 저는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절대 헤매는 법이 없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도 빨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액체류 반입 기준과 보안 검색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투명 지퍼백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마치 모든 과정을 예습하고 온 사람들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덕분에 공항 보안 검색대의 업무 효율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여행객들이 검색대 앞에서 지갑이나 전자기기를 꺼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다 준비된 상태로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이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공항 면세점에서도 이분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장피에르 씨는 저를 면세점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친 한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안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필요한 제품이 있는 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고민 없이 물건을 골랐습니다. 보통 면세점에서는 손님들이 진열대를 돌며 구경을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이미 무엇을 살지 정해놓은 상태에서 곧바로 계산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면서 움직이던데요. 맞아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사전에 가격을 비교하고 최적의 쇼핑 동선을 짜놓은 상태에서 면세점을 방문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들은 각국 면세점의 제품 가격을 비교하는 데이터까지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관광객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니 파리, 런던, 밀라노 면세점의 가격 비교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면세점에서 가격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이미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한 후 계획적으로 쇼핑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면세점의 동선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주로 진열대를 돌며 쇼핑을 했지만 이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을 입구 가까이에 배치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히 여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쇼핑 방식까지 바꾼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한국인들의 쇼핑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는 공항뿐만 아니라 명품 매장과 레스토랑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공항에서 본 장면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단순히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만의 여행 방식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 방식이 결국 공항 운영 방식까지 바꾸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공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피에르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피 기자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들의 방식이 바뀌면 유럽 관광 산업도 바뀔 겁니다. 다음 취재지는 파리 미슐랭 레스토랑과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후 저는 곧바로 다음 취재지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공항 시스템까지 변화시켰다면 레스토랑과 명품 매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 최근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방식이 기존 유럽인들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도 한국인들은 기존의 여행 문화를 바꿔놓았을까요? 오후 1시 저는 파리 생토노레 거리에 위치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메종 블랑슈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30년 넘게 운영된 전통 있는 레스토랑으로 유럽 최고의 셰프들이 거쳐 간 곳이기도 합니다.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인 앙드레 로랑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를 연구해 온 베테랑 요리사였습니다. BBC 기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 오신 목적이 한국인 관광객들과 관련된 취재라고 들었는데요. 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유럽의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레스토랑에서도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앙드레 셰프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주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공 포장된 붉은색 소스 한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뚜껑을 열자 익숙한 향이 퍼졌습니다. 저는 한눈에 그것이 고추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한국 음식에서 사용되는 고추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자신의 요리에 이걸 넣어 먹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셰프의 요리는 완벽해야 하는데 손님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소스를 추가하는 건 프랑스 레스토랑 문화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레스토랑은 셰프가 제공하는 음식 그대로를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 소스를 레스토랑에 가져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손님들에게 주방의 원래 맛을 존중해 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갈수록 한국인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도 이 소스를 연구하게 됐어요.
앙드레 셰프는 주방 한쪽에 마련된 한식 재료 연구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고추장뿐만 아니라 간장, 참기름, 쌀식초, 심지어 김치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식 소스를 활용한 퓨전 요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프랑스 손님들도 이 소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정말인가요? 한국식 소스를 찾는 프랑스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세요? 네, 처음엔 한국인들만 고추장을 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유럽 손님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고추장을 활용한 해산물 요리는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가 됐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메뉴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광객들의 취향이 유럽 현지 음식 문화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단순한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유럽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그걸 인정하게 됐어요. 요즘은 한국 소스를 연구하는 프랑스 셰프들이 많아졌어요. 미슐랭 레스토랑도 이제 한국인 관광객을 무시할 수 없게 됐죠. 앙드레 셰프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미식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레스토랑 취재를 마친 후 저는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유명 명품 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브랜드 매장에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장 매니저인 마르코 페레즈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BBC에서 오셨다고요? 흥미로운 주제군요.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유럽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명품 매장에서도 한국인 고객들의 소비 방식이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특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공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마르코 씨는 저를 매장 안으로 안내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보통의 관광객들은 매장에 들어와 이것저것 구경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구매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고객들은 다릅니다. 이미 구매할 제품과 가격 정보를 모두 조사한 후 매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구매하나요? 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사전에 가격 비교를 끝내고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명품 가격 비교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요. 저는 한 고객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파리, 런던, 밀라노 명품 매장의 가격이 유로 파운드 원화로 계산되어 있었고 각국의 세금 환급률까지 정리된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 고객들은 매장에 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른 관광객들도 이런 한국인들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는 일본, 중국, 미국 관광객들도 이 방식을 참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만들어낸 거죠.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유럽의 명품 소비 트렌드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공항, 레스토랑, 명품 매장까지.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효율적인 여행 방식과 문화를 통해 유럽 관광 산업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미슐랭 레스토랑, 그리고 명품 매장에서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계획과 효율적인 소비 패턴으로 유럽의 관광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여행을 계획하는 걸까? 공항에서는 실시간 위치 공유와 최적의 보안 검색대 선택, 레스토랑에서는 고추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식 트렌드, 명품 매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가격 비교를 통한 전략적 쇼핑.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에펠탑 근처의 한 카페에서 한국인 관광객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30대 직장인 부부, 40대 사업가, 20대 대학생 친구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에서 유럽 관광 산업을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유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30대 직장인 부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인데요. 보통 관광객들은 즉흥적으로 여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15분 단위로 일정을 계획하고 최적의 쇼핑 동선을 분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40대 사업가는 조금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휴가가 길지 않아요. 대개 1, 2주 정도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려면
철저한 계획이 필수입니다. 20대 대학생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는 여행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모아요. 트래블 바이블이라고 해서 여행 고수들이 공유한 최적의 루트를 참고해서 일정을 짜죠. 트래블 바이블이요? 네. 한국인들은 여행 경험을 공유하는 걸 좋아해서 다녀온 사람들이 남긴 최고의 루트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일정을 만듭니다. 어떤 시간대에 어디를 가야 줄을 덜 서고 어느 매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지 이미 데이터가 다 정리되어 있죠. 그러면 즉흥적인 여행은 잘하지 않나요? 즉흥 여행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일정은 미리 완벽하게 짜놓고 그 안에서 변수를 조정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은 단순한 빡빡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여행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런던 본사의 취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편집장님은 제 보고서를 읽고 나서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소피, 내가 발견한 건 단순한 관광 트렌드가 아니야. 이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탄생을 기록한 것이야. 네, 저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여행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식이 앞으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지. 그렇죠. 이미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한국인들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한국인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분석해 안내판을 새로 배치하고 명품 매장에서는 한국인 맞춤형 쇼핑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레스토랑들도 한국인들의 입맛을 반영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고요. 편집장님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관광 산업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입장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군. 맞아요. 공항, 레스토랑, 쇼핑까지. 그들의 여행 방식이 이제는 유럽 관광 업계의 운영 방식을 바꿀 정도니까요. 이제 다음 단계는 뭐지? 한국으로 가서 그들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직접 취재해야겠죠. 이 여행 방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탄생한 것인지 더 깊이 조사해야 합니다. 편집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소피 한국으로 가봐. 그렇게 해서 제 다음 취재지는 서울로 결정되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유럽의 관광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이 전 세계 관광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이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전 세계 관광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벌써 새로운 여행지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나는 또 어떤 새로운 여행 문화를 발견하게 될까?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취재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에서 온 여행 스타일이 전 세계 트렌드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 스타일을 가지고 여행을 즐기시나요? 여러분만의 여행 꿀팁이나 여행 스타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